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4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8쪽 펴시면 되고요. 빈칸 문제 계속 보고 있죠. 이 얘기 45번부터입니다. 자, 계속 적절하게 들어갈 말 찾고 있고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쭉 흐름상 봐야 되죠. 어차피 이성, 도덕, 감정 셋 중에 하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1문단 보시면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우리가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지만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이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줄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만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또 이성은이라고 해가지고요. 계속 이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보죠. 이성을 감정의 노예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기억은 물론 이성인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려줄 뿐 무엇이 덕이고 악덕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제시문 같이 보면요. 여섯 번째 줄에 그죠? 찾았어요? 예, 책 같이 보세요. 여섯 번째 줄에 이처럼 그는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보고하는 명령인 실천 이성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했으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미보다 이성은 어떻게 협소하게라는 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일단 기억 뒤쪽의 내용 보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려줄 뿐이고 그 외에는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성은 협소하게니까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들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참이고 거짓인지 협소하게 알려줄 뿐 해가지고요. 기억에는 이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편하게 기억만 잡으면 나머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한번 보죠. 자, 이성을 이렇게 협소하게 정의함에 따라 이게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는데 도덕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예를 들고 있는 게 나의 손가락의 상처보다 전 세계의 파멸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아기의 참말을 할 수가 있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이성을 협소하게 해서 이게 타격을 받았는데 뭡니까? 지금 이 예문 자체가 이성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도덕의 영역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비도덕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덕의 영역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은 게 맞고요. 당연히 디귿에는요. 도덕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덕 말고 다른 문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감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니은이나 디귿 잡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억만 정확히 잡으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한 문제기도 해요. 그다음에 46번 한번 가보죠.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이고요. 단어 뜻 기본적으로 알면 되는 거죠. 개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단어들은요. 그래도 특별히 어려운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우리가 대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문제의 현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개념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 있는 건 단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 정의까지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죠. 기억 뒤에는 뭐예요? 보니까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너무 쉽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친화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뒤에 봤더니 니은을 발휘해서 적의 의견이라도 옳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의견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포용력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봤더니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화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2번입니다. 이거 복잡하지 않은 문제니까 이런 건 금방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7번 한번 보시면요. 예, 47번 보시면 자, 역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찾는 거고요. 일단 선택지 보면 다 내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적인지 외적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죠. 한번 가볼게요. 기억 걸리는 문장 한번 보시면 셋째 줄이에요. 자,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이것에 따라 인간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해가지고요.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강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억에는 기본적으로 내적 유혹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에 걸리는 맥락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사회 강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맥락을 보면 강제가 니은 되면 뭡니까? 흔히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맥락은요.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념, 조건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 강제가 당연히 뭐 하는 거겠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강제가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약화가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이렇게 내용 흐름 따라 잡을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8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한번 가보죠. 빈칸 봤더니 이 이론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의 한계 같은 것들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한번 보죠. 자,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본 이론들은 주로 일탈자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에 주목했다. 그 다음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좌절 공격 이론은 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 대표적 이론의 하나였다라고 해가지고요.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본 것 중에 좌절 공격 이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 좌절 공격 이론에서는 이 이론에서는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좌절로 봤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대상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강하다고 생각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라도 찾아 분풀이를 한다. 그래서 일탈이란 것이 결국 뭐예요? 심리적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밝히면서 인간의 심리를 주목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뒤집어지고 있죠. 일탈 자체가 사회 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일탈이라는 게 사회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좌절 공격 이론 같은 경우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그죠? 사회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4번에 일탈의 궁극적인 책임을 사회 구조와 연관짓지 못하고 개인에게서만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사회 구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자기보다 강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사회 구조 문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좌절 공격 이론 자체가 생물학적 원인 그죠? 여기에 초점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걸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일단은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심리적 욕구가 좌절됐을 때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없다면 3번도 그저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요 사회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3번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빈칸에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4번으로 하게 되면 개인에게서만 찾아서 그죠 사회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9번 한번 가보죠. 우리 이거 보면 이런 문제 보면 좀 부담되는 게 막 이런 거 나오면 그죠 괜히 막 부담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읽어봐야 아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결론을 묻는 거고요. 따라서 해가지고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의 결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앞 내용 분석하면 끝나는 거죠. 자 보세요. 첫째 줄이요. 해밀턴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은 화제예요. 핵심 화제고요. 이타적인 행동은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타적 행동은 개체 자신이 번식 성공도인 직접 적합도를 낮추게 되므로 그를 상쇄하고로 남을 정도의 간접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야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요 말은 좀 어렵지만 즉이라고 앞에 것들을 풀어주고 있죠. 이런 포인트 나오면 이 즉이나 다시 말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제시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해요. 즉 개체 자신이 남기는 유전자 복제물에 대한 손실보다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을 통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이득이 더 클 때 이타적 행동은 선택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직접 후손을 남기는 것보다, 그죠? 그다음에 나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다른 존재를 통해서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후손을 남기는 것이 이득이 더 크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 아닌 다른 대상이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겠죠. 자, 계속 이타적 선택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타적인 행동. 이때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유전적인 근연도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같을 때는 1이 되고요.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뭡니까?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면 뭐예요? 앞에 보니까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을 통해 남기는 유전자 복제물에 대한 이득이 더 클 때 이타적인 행동이 선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도출했고요. 즉 이타적 행동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를 가중하더라도 개체가 감수하는 손실보다 클 때 선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지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유전적인 근연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손실과 이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언제 이타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까? 나하고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클수록, 즉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클 때? 말 그대로 손실보다 클 때, 뭐가 이득이 손실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연도가 높고요. 손실에 비해 뭐가 클수록, 이득이 클수록 이타적 행동은 선택되기 쉽다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타적 행동이 선택되기 어려운 조건은 이거하고 반대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생각하셔야 되죠. 항상 이제 이렇게 사실적인 읽기나 추론적인 읽기 문제의 기본은요. 기본은 글의 핵심,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타적 행동을 언제 선택하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보다는요. 이타적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에 초점 맞춰서 답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문제라면 핵심과 관련지어서 선택지를 구성하고요. 답도 핵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 그쪽으로 선택하게끔 선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죠? 사실 뭐 이 식은 쓸 이유도 없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역시 결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죠? 결론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동맹의 종류 얘기하고 있고요. 8번째 줄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 중 방위 조약해가지고요. 자, 동맹의 여러 형태 중에 여기에서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방위 조약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왜 초점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핵심, 주제, 그 다음에 초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위 조약과 관련한 정보를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죠? 방위조약은 강제성이 있고 그래서 관계가 가깝다.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자율성은 어떻다?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위조약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강제성이 있다. 정치 외교적 관계가 가깝다.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즉 방위 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이미 앞에서 나와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그 다음에 36개는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로 가장 길었네요. 그죠? 그러면 방위조약이 가장 길어질 수 있었던 조건, 즉 방위조약의 특성과 관련지어야 되는 그럼 뭐예요? 강제성이 있고, 그죠? 관계가 가깝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율성이 낮을수록 뭐예요? 길다라는,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방위조약의 핵심 맞춰서 찾아야 돼요. 어때야 돼요? 동맹관계가 가깝고, 그죠? 그 다음에 자율성이 뭡니까? 낮고, 그럴수록 뭐예요? 수명이 어떻게 했다? 연장되었다는 거죠. 물론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방위조약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조약이 가장 길었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조약의 성격 중심으로, 그죠? 방위조약의 성격 중심으로 결론을 정리하는 게 적절한 거죠. 제가 특히 이제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전처럼 막 단순 암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서 문항은 제가 8문제라고 했죠. 가끔 보니까 그 독서 제시문에 어휘 문제 붙은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요. 독서 문제를 막 10개, 12개, 14개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 있는데 유형 분석 잘못한 거죠. 이건 제가 임의로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가 정확히는 8문제 정도 되는 건데 다만 형태를 보면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 국어의 어떤 출제 원리, 그다음에 피셋의 언어 논리의 출제 원리들을 상당히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전 문제는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예시 문제나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실적인 읽기와 추론적인 읽기는요, 핵심, 그다음에 주제 연관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글을 보면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제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보면서 걸러내면요, 훈련만 조금 되면 긴 시간 들이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0강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11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